자, 예, 두 가지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부가세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되게 초보적인 질문이긴 한데, 부가세 관리랑 여러분들 매출 관리랑 이익 관리 또는 이제 임직원의 그 급여 관리 또는 이제 사업비 관리, 그다음에 출처별 매출 관리 다 통장 따로 움직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상이죠. 그 그러니까 회사를 오래 움직여 본 사람들은 통장 관리를 목적별로 따로 떨어져 놓고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통으로 움직이는 순간 이자가 붙어도 왜 이자가 붙었는지, 얼마큼의 이자가 뭐 때문에 붙었는지 몰라. 그래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그 다음에 매출은 매출 원대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랑 거래하는 통장, 뭐 LG전자랑 거래하는 통장, 네이버랑 거래하는 통장을 별도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다. 복잡할 것 같아도 그게 제일 편해요. 예. 그리고 비용 관리하는 통장, 카드 쓰는 통장, 뭐 이렇게 통장별로 관리하는 게 나중에 영수증 처리도 쉽고 비용 관리도 쉽고, 문제는 여기서 부가세 관리가 쉬워진다. 매일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특히 직원들 중에 부가세 개념이 없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직원들 교육할 때는 반드시 부가세 교육을 시켰어. 예를 들면 영업하고 왔는데 10억 원입니다 하고 왔어. 근데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몰라. 그럼 나중에 1억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네. 큰일 나는 거지.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분기마다 우리는 돈을 떼가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다 떼간단 말이야. 환급은 내년에 해준단 말이야. 자, 보세요. 분기마다 떼갈 돈. 근데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돈. 이렇게 합치면 부가세 2배만큼의 이익 구조를 내가 갖고 있어야 회사가 운영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머릿속에 그 구조가 없으면 이상하게 현금이 맨날 없어. 이상하게 맨날 현금이 없는 이유가 이 부가세를 인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그 직원들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직원들. 그래서 이 직원들도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교육을 반드시 온보딩 하실 때 시키시고, 영업할 때 시키시고, 거래할 때 시키시고, 계약서 쓸 때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된통 얻어맞고 나라욕을 시작하죠. 해줄 거 없으면서. 그죠? 하여튼간 우리 매출의 10%는 나라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내 거래처가 부가세를 탈루하는 경향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입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매출이고, 그 부가세는 걔네가 내야 되잖아요. 걔네가 안 내? 폐업했어? 국세청은 어디로 와요? 우리한테로 오죠. 이거 뭡니까? 니네 매출, 얘네들이 매출을 잡은지 안 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부가세가 확정 고지됐는데 이 고지된 내용이 오지 않았다. 이거의 거래 내용을 니네들이 어떻게 증빙할 거니? 만약에 이 거래 내용을 증빙하지 못하면 니네가 그 돈을 내. 이렇게 됩니다. 가라 매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라 매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폐업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하고 거래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망해버리면 이상하게 나한테 표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검찰처럼 별건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 오오오 하다가 내가 그때 그거 안 냈나 했던 것들이 이제 가산세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 관리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해 둔다. 분기마다 부가세는 별도 통장에서 우리의 현금 흐름과는 상관없이 분리시켜 놓고 세금은 반드시 내고 시작한다. 하셔야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모든 사업이 중지되고 신용도가 확 떨어지고 상대방이 거래가 끊길 가능성도 있다. SKT는 체납된 거래처하고는 얘기도 안 해요. 거래도 안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적정이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사실은 이 부가세랑도 비슷해요. 세금 떼고 얼마 벌 수 있나요?를 물어봐야 돼요. 보통. 그래서 제가 30% 미만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으면 되게 위험한 회사야. 보세요. 아까 부가세가 왔다 갔다 하고 그 현금 흐름이 중에 세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전체 흐름 중에 10% 20% 떼놔야 된다고 했죠. 나머지 10%인데 이 나머지 10%는 우리의 원가율에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원가율에 과다 계상되어 있는지 적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익률이 30% 미만인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항상 현금 흐름이 모자르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반드시. 만약에 이걸 연 단위로 하면 더 골치 아파지겠죠. 더 빵꾸가 커지니까. 그다음에 아까 그 사례에서 거래 매출과 순매출을 구분하지 못하는 회사를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커머스 같은 회사 아니면 우리가 B2B라서 B2BC라서 중간에 매개되어 있는 회사라서 우리한테 매출을 잡아서 다른 용역회사를 써야 되는 아웃소싱 할 때 이럴 때 이중과세들이 막 생기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아까 거래 매출이 50억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순매출은 수수료 2%. 사실은 1.8%밖에 안 돼요. 그죠? 그게 우리의 순이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매출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인건비를 커버하고 우리의 사무실비를 커버하는 거였다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거래 매출 50억을 생각한다 이거죠. 자, 거래 매출 50억이 의미가 있으려면 거래 매출 1000억 이상이면 괜찮아요. 왜냐면 잔고가 1000억을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 하루에도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한 숫자예요. 그 정도 숫자면. 그러면 은행에 고금리 상품을 맡길 수가 있어요. 500억에서 1000억 이상이면 맡겨서 계속 유동이중한 자본으로 만들 수 있어. 거래 매출. 다 나가야 될 돈이긴 하지만. 며칠을 묶어두냐가 우리한테는 관건이에요. 스타벅스 같은 거 똑같아요. 스타벅스가 은행만큼의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이자를. 그런 거랑 비슷한 거래 매출이 많고 의미가 있으려면 500억에서 1000억 이상 단위가 돼야 된다. 그 전에는 순매출만 계산하셔라. 순매출만이 여러분들의 매출이다. 거기에서 원가 따지고 거기서 뭐 이익률 따지고 이래야지 전체 매출에서 이익률을 따질 수도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커머스 회사들이 주로 그런 이제 플랫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런 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수수료를 갖고 있는 회사와 고정적인 뭐 광고나 이런 그냥 스스로의 상품 매출을 갖고 있는 곳은 다르게 매출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것도 매출원과 이익 원천에 따라서 별도의 통장 관리를 하셔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다 묶어놓으면 헷갈려. 잔고가 막 50억이 계속 있는데 뭔가 돈이 없어. 나갈 돈이 너무 많아. 들어올 돈도 많긴 한데 뭐 들어올 돈이 적어지는 순간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은 회사다 보니까 남한테 일거리를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급 수수료 같은 걸 그때 막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원가에 반영을 안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아웃소싱 준 곳이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예를 들면 뭐 배달기사한테 시켰는데 배달기사가 고객하고 싸웠어. 그 리스크는 누구 거야? 내 거라고. 사실은 아웃소싱 주실 때는 아웃소싱 주는 거에 2배 이상, 3배 이상의 보유 자금이 있을 때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확실하거나 분명한 아주 잘하는 아웃소싱 회사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우리한테 오더를 받으려고 할까? 모르겠어요. 이제 관계에 따라 다르겠죠. 그다음에 이제 매출 매입이 서로 이제 회사를 건너뛰면서 매출 매입이 막 계상이 되면
어느 순간 10만 원이 들어왔는데 5만 원만 돌아다니는 경우가 생겨요. 누군가는 다 수수료 먹고 선이자 떼고 지급 수수료 빼고 뭐 우리 카드 수수료도 빼고 뭐 빼고 이러면 남는 거는 뭐 70% 거기에서 우리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뭐 30% 안에서도 뭐 우리가 원가율을 따지면은 5%? 아, 이러면 이제 회사를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대표이사가 이제 그다른 회사 자금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적정리율은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는 목표를 40% 이상으로 잡고 시작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 미만, 30% 미만의 사업 구조 있다. 그러면 분명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내야 돼. 그래도 괜찮은 이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한테 우리 회사가 너무 좋은데, 우리 서비스도 너무 좋은데, 홍보가 잘 안 돼. 제가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홍보,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 전담 인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대행 회사를 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프라이트 넘버원은 임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홍보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엄청 많이 해봤자 달성률이 적다. 자, 그러면 비용 구조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구조인 담당자를 배정할 경우에는 매출이익이 연간 1억 이상 발생하는 회사, 이거는 한 명당 우리가 뭐 2,500만 원짜리를 쓰든 5천만 원짜리를 쓰든 내가 매출이익으로 그냥 얘한테 그 생산성을 바라지 말고 지속 가능한 1년 이상의 브랜드 노출을 위해서 얘한테 하고 싶은 이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으려면 회사가 넉넉 잡고 1억 원 정도는 손실을 볼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라. 그러면 괜찮은 애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주를 주실 때가 있는데 외주는 월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책정해 줘야 대행사들이 챙겨줍니다. 500만 원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얘네들도 원가율이라는 게 있을 텐데, 뭐 직원들 뭐 200만 원 주겠어요? 뭐 300만 원, 40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100만 원 남기자고 이거 하겠어요? 500만 원 이상 줘야 한 명에서 두 명. 사실은 두 명 배정한다고 해도 두 명이나 세 명 배정되거든요. 두 명, 세 명 배정돼도 다 0.3명, 0.6명, 0.2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을 아웃소싱을 줄 때는 500만 원 이상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그러면 대행사 쓰지도 마셔. 절대. 그래서 임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사실 좋은데 저는 초기 기업들 5년 미만짜리 회사들은 홍보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대행사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 이익이 나면 좋겠는데 이익이 안 나는 화끈한 손실이거든요. 화끈한 손실. 되돌려받을 수 없는 손실. 잘 되는 건 좋지만 안 될 가능성이 99%. 이건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투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라.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에드라떼 사례랑 비슷한 거예요. 거래처에서 잔금을 주지 않아. 매출은 잡혔어. 그리고 여러분 매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세금은 내야 돼. 매출은 잡혔고 세금은 냈는데 잔금이 들어오질 않아. 언제 주십니까? 연락이 안 돼. 카톡을 씹어. 차단당했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1년 정도 되고 보통 1,000만 원 미만의 그런 그 1,000만 원 미만의 거래라면 이렇게 한 몇 번 하다가 안 될 것 같다 보면 화끈하게 그냥 손실 처리를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나중에 이거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애들한테도 그 거래처가 800개가 넘었었거든요. 800개 중에 600개가 게임 회사였어. 600개 게임 회사 중에 500개가 망했어. 런칭하자마자 망해, 걔네는. 게임 회사 그렇잖아.
그리고 다시 또 돈 모으고 또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냥 확 망해. 그러면 광고비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 회사들 지금은 뭐 다 선금으로 입금받아 바우처처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못하는 거죠.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만 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불량거래처는 항상 손실의 위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안전한 상대방을 갖고 있는 매출원들을 갖고 있어야 우리 신용도도 높아져요. 네. 근데 막 짱챙이들이야. 그러면 이런 애들한테 같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불안해요. 아마 미수금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수금은 나중에 결국에 손실 처리해야 돼요. 이익 남았을 때는 손실 처리해도 문제가 없지. 가뜩이나 마이너스인데 미수금 매출은 잡혀 있는 건데 그거를 눈물을 머금고 완전 손실 처리해보자. 환장하는 거지. 내가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킨 거지. 근데 상대방은 막 슈퍼카 타고 다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거래처는 빠른 손절이 우선이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있는데 얘네는 분명히 있는데 돈을 안 줘. 그럴 경우에는 담당자를 의심하죠. 담당자. 담당자가 의심되면 반드시 공적인 체계로 빠르게 조치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담당자가 중간에서 먹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담당. 그쵸. 우리의 파트너, 카운터 파트너가 얘네는 두세 가지 이유로 우리를 물고 있는데 뭐냐면 걔네 회사 입장에서는 늦게 줄수록 좋죠. 그죠? 아까 말한 대로 돈은 잡고 있을수록 좋아요. 받는 건 빨리, 주는 건 늦게. 모든 회사들이 원하는 방식. 근데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게 자기의 보고 체계 안에서는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놈이 물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네, 두 번째는 이놈이 제대로 완료 처리를 안 하고 우리는 완료 처리가 됐는데 얘는 완료 처리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연맥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얘를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이 상대방의 회사 거래처에 나의 완결된 모습을 증빙한 상태의 내용 증명, 그리고 지급기일이 넘었고 가산세가 얼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역을 주는 게 맞다. 심지어 어차피 안 볼 놈들이다. 뭐더 이상 못 참아. 얘네들 때문에 내 월급도 못 나갈 상황이야. 이러면 화끈하게 가압류를 걸어보세요. 자, 돈이 돌고 있는 회사에 가압류를 거는 순간 걔네가 확 망하는 순간도 있어. 가압류 하루 만에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생각보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 우리가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를 미리 조치를 받아보고 그 변호사나 이런 곳에서 확인을 받아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은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용 증명에 그 경고를 다 써놓고 며칠자에 가압류가 들어가겠다. 딱 찍어놔요. 날짜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남겨주면 됩니다. 내용 증명이 딱 끝났다. 그리고 돈을 안 준다. 가압류 걸어버리면 됩니다. 만약에 가압류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얘네는 뭐 부채 덩어리야. 그럼 그냥 손사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때 안 걸어놔도 다행이지. 그냥 못 받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대표가 되던 아니면 임직원이 되던 간에 회사에 대신해서 했을 때는 냉정하고 쌈딱이 되셔야 되고 법률적인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저도 가끔 KT한테 가압류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 담당자가 물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 담당자 징계받고 나한테 걔 쌍욕하고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세 달이나 밀린 건 니네 문제지. 응. 나는 이 담당자가 문제가 아니라 KT가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KT로 바로 다이렉트로 내용 정보 보내고 법무하는 사람한테 전화 받고 바로 조치받고 담당자가 어떻게 됐든 난 상관없죠. 그래서 돈 거래가 우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미지급하면은 여러분들이 소송당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됐어. 가압류 당하고 소송당.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상대방. 우리는 정정당당한 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시장 조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냥 복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 가능성은 이제 뭐 지분과 자본 구성의 성격이라든가 뭐 등등의 고객군의 확대 가능성 등등이 있지만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 회사가 적정한 시장을 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가예요. 그죠? 규모의 적절성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시장에 들어가는가. 아니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도 중요하고 확장 가능한 인접 시장이 있는가. 100억 원이 다 차버렸어. 끝난 거야? 그것만 하고 끝나? 아니야? 더 할 거야? 고민. 예를 들면 우리 키보드 전동형 키보드인데 전동형 키보드 사업이 어느 순간 대여업으로 바뀌었죠. 대여업으로 바뀌었는데 전동형 키보드만 하지 않죠 요즘에는 자전거도 해요. 자전거도 하다가 킥보드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거를 가맹점으로 합니다. 아세요? 가맹 사업을 하고. 그래서 주차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에다가 가맹 사업주를 내고 이 주차할 공간을 내어주면 거기에 가맹 사업주에게 일정 부분의 수익을 떼줘요. 주차장 공유 사업 같은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드웨어 제품 사업을 하려던 회사가 어느 순간 서비스업이 되고 금융업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인접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근차근 생기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굳이 뭐 다 떠들 필요는 없지만 그걸 상상할 수 있도록만 얘기해줘도 투자자들은 스스로 상상한다. 그다음에 어, 시장 시장 특성 조사 준비의 적절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 조사를 했다고 이제 가져오시는 자료들을 보면 뉴스 기사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뉴스 기사를 가져오는 건 좋은데 뉴스 기사에서 뭘 인용했는지는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게 서울신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서울신문에서 조사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보도자료는 그 표는 그럼 통계청 조사를 가졌다? 그럼 통계청 조사를 가졌으면 통계청 원문과 다른 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신문들이 아무래도 단촐하게 하거나 자기네들 기사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근데 그냥 신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하다못해 소스에 가서 소스에 있는 원천 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번 가져오시는 노력 정도는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게 그리고 만약에 그 시장을 하나의 시장 조사 기관만 있는 게 아니냐면 여러 개를 유사한 것들을 더 조사해서 가져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통계청, 연구보고서, 설문조사, 관찰조사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시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투자자들이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 조직원이든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득이 계속 될 것이다. 근데 신문 기사 하나 가지고는 사업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끝나가는데요. 재무제표상에서 여러분들이 참 놓치고 가는 제가 이제 실사를 하다 보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버버 하시는 대표님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왜 감가상각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의자를 하나 사더라도 의자는 내부 연한이라는 게 있고
자동차를 사도 자동차 내구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내구연한에 맞게 감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대여를 하라는 거예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순간 감가상각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하철 광고판 있죠. 막 온갖 군데 광고판 있죠. 거기에 막 설치물들이 있어요. LED도 막 나오고 뭐 화면도 나오고 거기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와요. 자, 그 모니터 그다음에 설치하는 거 그 광고 업체가 아마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설치를 수백 개 했겠죠. 수백 개 했으면은 수십억 들었겠네요. 수십억의 자산이 있어요, 이 사람. 이 광고회사는 이 수십억의 설치물을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뽑아먹고 있는 거예요. 광고를 막 내니까. 근데 문제는 이 하드웨어. 5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복하라고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원복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철수시켜야죠. 철수 비용이 감안돼야 돼. 그 가져오면 어떻게 해? 어디다 폐기 처분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죠. 폐기 처분된 거죠. 없어진 거죠. 고철로 하면 이제 고철에 대한 자산 정도가 남았을까? 그래서 설치할 때 보통 기부 채납을 해요. 20억짜리 감가상각되는 자산으로 그냥 두지 않고, 왜냐면 감가상각률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매출이익이 많아지지 않는 이상 매출이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산이. 그럼 우리 자산은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상하게 매이익이 잘 나. 왜냐면 나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이익이 없는 회사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부 체납을 해버리는 거예요. 투자금 같은 기부 체납을 해서 나에게 감가상각이 없는 자산이 되고 나에게 자산이 없어져 버렸어. 하지만 나는 그걸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권리만 있는 상태를 만들면 감가상각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채권이 됩니다. 채권이 되면 이거는 자산으로 계속 남아있게 돼요. 그죠? 얼마머치의 채권 가격. 이 채권은 거래도 가능하죠. 그래서 자산이죠. 근데 감가상각이 생기는 자산들은 이런 의자, 노트북, 테이블, 인테리어, 에어컨 이런 것들이에요. 생각보다 뭐 몇천만 원씩 돈 들여놨어. 근데 이거 다 감가상각 해버렸대. 다시 재활용이 안 돼. 가능하면 이제 비용으로 떨구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 대여하라. 이런 공유 사무실 써라. 이런 이 공유 사무실들이 지금 왜 위기겠어? 이 지금 감가상각을 지금 시작해야 돼. 얘네들 지금 설치하면 다 이거 다 어디다 팔 거야? 큰일 났어 지금. 위워크가 위기인 이유 중에는.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과 스톡 옵션이 있는데요. 매출 채권 같은 경우 매출이 발생했으나 아직 금액을 받아내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 채권으로 잡고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입니다. 장기 매입 채권 비율이 높을 경우 수금이 어려워서 부실이 발생할 때 아까 그 얘기인 거예요. 매채권이 아니라 매출 채권이거든요. 우리는 채권이 생겼으니까 매출 채권입니다. 그렇죠? 장기로 채권을 들고 있는 경우에 미수가 생기면 우리는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손실의 가능성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채권 관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투자자가 매입 채권과 매입 채권은 내가 내줘야 되는 그 채무고요. 매입 채무가 되고 매출 채권은 내가 가져야 되는 채권이니까 매출이 발생했는데 돈은 못 받으셨네. 이거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에서 미수가 많은 상황이 된다. 미수가 매출 채권으로 받아서 이 매출 채권이 다시 판매될 수 있나?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매출 채권이 생겼는데 실물이야.
얘 가압류를 걸었는데 돈을 거는 게 아니라 얘 재고를 걸었어. 무슨 자동차 10대 걸어버렸어. 이거는 내가 매출채권을 상기시켜서 이거 가져와. 내가 팔 수 있잖아. 권리, 채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근데 미수금이야. 광고비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얘네들 통장에 가압류 걸어서 현금을 땡겨오지 않는 이상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손실의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우리의 매출의 구조가 뭐냐에 따라서 매출채권의 구조도 달라진다. 그리고 매출채권의 위험도도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를 급여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 순이익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수 스톡옵션이 과다하게 발행됐을 경우 여러분들이 스톡옵션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스톡옵션을 하면 이제 증자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증자시킨 걸 또 이 사람이 사간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바로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사갔으면 지금 100억인 상태에서 10억 원의 조건을 사갔으면 9억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9억 원에 대한 세금을 그때 때려맞게 돼요. 근데 이익을 줬잖아요. 그죠? 회사가 얘한테 급여 이상의 소득을 주게 된 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또 비용을 또 같이 줘야 된다. 벌떼죠. 그래서 스톡옵션을 남발하지 마시죠. 이게 나중에 비용으로 다. 근데 이게 우리 회사의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또그 유직을 시켜야 되니까 이 증자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이루션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이중 삼중에 문제가 생겨요. 스톡옵션은 그래서 가급적 이게 되게 멋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막 스톡옵션 가지고 그걸 좀 개선해 달라고 난리고 스톡옵션으로 발생된 그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 이연 제도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 근데 당해년도에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현금화 시키지 전까지는 이연시킬 수 있다. 창업자에 한해서, 창업자의 스톡옵션에 한해서. 근데 우리 직원들 스톡옵션은 너무 남발하면 얘네들 폐가망신할 수 있어요.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스톡옵션은 너무 많이 발생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무제표상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이제 그 책정돼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부칙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채무로 잡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비용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 재무제표상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조심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유동성 비율, 당좌 비율, 뭐 현금 비율 이런 거는 그냥 대시보드에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은 재무제표를 월마다 갱신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큰 회사들은 다 월마다 갱신하죠, 보통은. 근데 세무사에서는 이제 연단위 갱신을 해주니까 회사가 관리가 잘 안 돼, 솔직히. 근데 저도 얼마 전부터는 이제 반기나 이제 분기 상태에서는 관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큰 대항목 매출이면 매출에도 매출 매출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기되고 뭐 서비스 매출 뭐 제품 매출 뭐 거래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매출과 이익 그다음에 자산 변동 상황 그다음에 뭐 현금 보유 상황 이런 것들은 그 대항목들 정도는 계속 합산을 좀 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단위로 그 기장하는 것과 계속 합을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1년 단위 할 때마다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빠질 거예요. 이런 것들 저런 대시보드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 뭐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나올 거고 미지급 세금, 뭐 미지급 임금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재무제표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일 때 빨리 갚아버리시는 게 좋다 했죠.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이런 거는 이제
약간 공장이나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죠. 특히 이제 재고 자산이 잡히는 회사들이 꽤 있는데 만들었는데 안 팔려. 자산이야. 그리고 그 제품 납품을 하기 위해서 계약은 맺어가지고 생산은 해야 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단기적인 재고 자산이 생기는 경우요. 그러면 이 재고 자산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를 재무제표가 몇 달 동안 이 숫자가 바뀌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게 보이면 이 회사는 재고를 움직이면서 자산화 시키는 거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재고 자산이 계속 남았어. 안 팔린다. 숫자가 안 바뀌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고를 떨 때도 그때 땡처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재고 자산을 회전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재고 자산을 놔두고 예를 들면 재고의 연한에 맞춰서 아까 감가상각처럼 신제품이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쓸모없게 되는 회사가 그 제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식료품은 더 심하고 그럴 경우에 재고 자산이 어떻게 회전되는지에 대해서 비율을 관리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투자자들도 있다. 차이나 신드롬 뭐 시장에 대한 계획을 뭐 우리 스스로는 열심히 하지만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라.